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자, 교재는 197쪽을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시간에 우리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냐면 중국에 대한 이야기. 자, 중국이 이제 일본 패망 이후에 현대 정부가 이제 발전되는 과정까지 살펴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일본이 패망한 1945년 이후부터는 각 국가의 주요한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연도를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를 들어가 볼게요. 건국 준비 활동. 자, 요거부터 가봅시다. 자, 건국 준비 활동. 자,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자, 우리는 나름의, 자, 건국 준비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쪽에 이제 예난이라는 동네에 가게 되면은요,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게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자, 충칭이라는 동네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각각의 건국 준비 활동, 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 번만, 자, 정리해 봅시다. 일단은 단체 이름을 말씀드릴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 동아시아 자체에서는 직접 출제되진 않고요. 한국사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자, 명칭을 구분지어서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국내에서는요,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명칭이 비슷하네요. 자, 독립동맹, 자, 건국동맹. 자, 그 다음에 충칭에는 누가 있었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정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독립동맹은 자 일단은 화북지방에 예난이라는 동네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는데 핵심 멤버는 누가 있었냐면요. 핵심 멤버는 김두봉과 자 무정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김두봉 이런 분이 계셨는데 이때 이 독립동맹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이 한중연합작전 요걸 설명했었을 때 중국 공산당 그 공산당과 함께 했었던 자 뭐가 있었죠? 여기에 있는 조선의용군이 있었죠. 조선의용군, 그 조선의용군과 함께 했었던 자 단체가 바로 조선 독립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독립동맹 산하에 조선의용군이 있다 이러시면 되겠죠. 아무튼요, 조선의용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원래는 이거였었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그랬었는데 이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이름이 이제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됐었던 겁니다. 자, 건국동맹 가시게 되면은요, 자 얘는 국내에 만들어집니다. 국내에 1944년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당시 이제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결성된 건국동맹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다 보니까 군사 조직은 없습니다. 따라서 비밀 결사 형태로 조직이 됐다는 거. 자, 임시정부는 이제 어디입니까? 상하이죠. 상하이에 있었던 건데 상하이에서 어디로 이동하느냐면 충칭이라는 동네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충칭이 바로 국민당의 수도였었거든요. 국민당의 원래 수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 그 난징이었었죠. 난징이었었는데 중일전쟁이 터지자마자 자 1937년 12월 달에 난징을 뺏기게 됐고 충칭으로 이제 결국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국민당 정부의 어떤 수도였었던 충칭으로 따라붙었던 게 바로 임시정부입니다. 그럼 임시정부도 상하이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충칭으로 갑니다. 그럼 이때 이 충칭에 도착한 시점은 언제냐면 1940년이죠. 그 다음에 군사 기반에 뭐가 있었냐면 한국 광복군이 있었습니다. 한국 광복군. 자, 이 한국 광복군 같은 경우는 한국 독립군. 자, 요거하고 명칭 구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자, 군사 기반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긋은 이 부분은 어디에서? 예, 한중연합작전이라는 그 파트에서 이미 설명해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아무튼요. 그러면 이들이 나름의 건국 준비 활동을 지금 합니다. 건국 준비 활동을 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하여 각각의 단체들이 건국강령이라는 걸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건국강령은 앞으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라면, 새로운 정부가 수립된다라면, 자, 어떻게 해요? 이러한 형태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발표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 건국강령에서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발표한 게 아니라 건국동맹이나 독립동맹도 발표했는데, 공통적으로 이들은 전부 다 뭐를 추구했냐면, 공화정의 정부를 자,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 요거 참고로, 자, 체크하시고요. 일본이 이제 패망할 겁니다. 일본이 패망을 할 건데 얘네들 중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누굴까요? 국내에 있었던 그렇죠. 조선 건국동맹. 얘가 가장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국내에 있잖아. 일본이 망했습니다. 언제입니까? 8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항복문서를 이제 공식 제출한 게 8월 15일인데 이 시점에서 건국동맹은 뭘 만들게 되냐면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조선이란 말을 붙여도 되고 빼도 됩니다. 자,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자, 이런 것들을 자, 발족하게 되는데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자,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건준위라고 합니다. 건준위, 건국준비위원회.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을 했는데 뭘 하는 겁니까? 정부가 자, 새롭게 수립되기 전까지 과도기에 있어서 뭘 유지하는? 치안을 유지해주는 취안 유지 활동, 자, 이런 걸 펼쳤었던 게 바로 건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누가 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었냐면 9월 초에 미군이 들어온답니다. 자, 미군이. 그러면 9월 초에 미군이 들어오는데 내용은 어떤 거냐면
당시에요. 일본이 이제 8월 15일에 항복 문서가 제출이 됐잖아요. 그럼 일본은 이제 이미 다 망한 건데 이 각지에 파견돼 있었던 일본의 병력들, 동남아시아라든지 자 중국이라든지 자 만주에 있던 자 이런 일본 병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중국 본토에 있는 일본 병력들은 당연히 중국이 자 이들을 다 무장 해제시켜서 자 밀어낼 거고 이쪽에 동남아시아 이 동남아시아 쪽에 일본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거를 자 미국이 이제 뭡니까? 각각의 막 동남아시아의 섬이라든지 막 정글 이런데 자 숨어 있는 그런 일본의 잔여 병력들을 색출을 해서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무기 내놔 너 꺼져 이제 전쟁 끝났어 라고 이제 그들을 자 돌려보내는 무장 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미국이 생각했었을 때 이 소련이란 나라가 히로시마에 여러분들 8월 6일에 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8월 9일에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지는데 요 사이에서 소련이 자 8월 8일에 자 어디입니까?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일전에 참전해서 이 소련이 자 일본과의 싸움 그러면 미국은 어떤 생각을 했었던 거냐면 만주에 있었던 요 관동군 이 만주의 관동군이라 불려진 애들이 731 부대 그러니까 생화학 실험했었던 그 마루타 자 얘들이 이제 가장 저항이 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미국은 그러면 이쪽에 있는 자 일본의 잔여 병력을 축출시키는데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걸 것이다. 왜? 섬이나 정글 막 이런 데 숨어 있으니까 걔네들을 다 색출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건데 때마침 소련도 여기에서 한 달 정도는 고생하겠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 뭐 9월 중순 이쯤 되면 다 이들을 밀어내고 다 밀어낼 수 있겠지. 그때 자 미국이 한반도로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소련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이제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이 가장 저항이 셀 거라고 봤거든요. 가장 저항이 가장 극렬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오히려 이들이 소련이 딱 들어오자마자 이들한테 그동안 했었던 각종 실험들, 이런 정보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팔아먹고 자 본국으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본국으로. 와, 그러니까 소련이 이쪽에 있는 어디를요? 만주를 손쉽게 장악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국내로 들어오는 겁니다. 즉 한반도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요. 한반도 전체에 소련이 먼저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해버린다면 우리 조선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면 우리를 해방시켜준 것은 누구다? 소련이다. 와, 소련 땡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련의 영향력이 큰 자, 그런 정부가 수립될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요 당황을 한 겁니다. 와, 너 잘한다. 야, 소련아 우리 반띵 할까? 그래서 결국은요 소련한테 38도선을 자 반띵을 해서 들어오자라고 제안을 하게 됐고 소련이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 결국은 북쪽에는 자 이제 소련군이 들어오게 되고 자 여기 있는 미군이 9월 초에 자 여기 있는 한반도 남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 있는 이 9월 초에 미군이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당시에 여운형은 그러니까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이라고 하는데 건준이의 활동을 하고 있었던 여운형은 아 그래? 우리 정부는 지금 어디 있죠? 우리 정부는 충칭에 있지 않습니까? 충칭에 정부가 있는데 미군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국가 이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없네? 정부가 어디 있어? 충칭에 있네? 안 되겠다. 그렇다면 내가 자 급한 대로 일단 정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조선 자 인민공화국이 이렇게 자 수립이 된 겁니다. 조선인민공화국. 그러면 조선인민공화국을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공이라고 할 건데 인공을 자 수립했다 이럽시다. 문제는요. 이걸 수립할 때 안재홍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재홍이 이탈했는데 이 안재홍 같은 경우는 안재홍은 우익입니다. 자, 안재홍이 이탈했다. 우익. 그럼 우익 세력들이 이렇게 이탈하면서 여기에는 누가 남았냐면 여운형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좌익 중심의 정부인 겁니다. 인민공화국. 그럼 인민공화국이라는 정부가 이제 좌익 중심의 정부라고 했었을 때 미군이 들어와서 자, 미군정이 자 실시가 될 건데 이 미군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정부가 아니야 라고 이들을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군정은 당시에 메가더 포고령이라는 걸 통해서 자 한반도에 대해서 무슨 통치할 거냐면 직접 통치하겠답니다. 직접 통치. 그래서 여운형이 선포했었던 정부 줄여서 우리가 인공이라고 했잖아요. 인공을 뭐 한다고요? 부정합니다. 얘를 정부로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인공을 부정했고요. 또 하나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도 부정을 합니다. 건준이도 부정했고 심지어 충칭에 있었었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임시정부마저 얘를 정부로 인정해주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건준이 그리고 인공 자 이들을 전부 다 자 인정해주지 않고요. 미군이 와서 뭐 하겠다고요? 직접 통치하겠답니다. 자, 두 번째 간다라면 이 미군정이 실시됐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존 관리를 그대로 고용하겠답니다. 그럼 기존 관리를 그대로 고용하겠다? 어머나, 기존 관리들.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공무원으로 경찰이나 이런 각종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100% 친일파겠죠. 자, 그래서 기존 관리를 그대로 고용하겠다. 자, 이때 무슨 말이냐? 무슨파 청산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네, 친일파 청산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기존 공무원들을 그대로 갖다 쓸 겁니다. 자, 세 번째 간다라면 자, 주민들의 재산을 존중해 주겠다. 자, 주민 재산을 존중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 주민이라는 개념에서 누구까지 포함하는? 그렇죠. 친일파를 포함한 그게 모든 주민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재산을 존중해 주겠다.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냐면 토지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와, 그때요. 여기에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지주라든지 자, 자본가로 이렇게 크게 성장했었던 이들이 물론 100% 친일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친일파의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면 지주와 자본가 출신의 친일파 얘네들이 일본이 망하는 순간 우린 다 뒤졌다. 이제 일본 패망했으니까 우린 끝났다. 라고 이제 막 불안에 떨고 있었을 때 여기에 있는 자 미군이 와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왜 떨고 있니? 야, 네 거는 네 재산은 네 거야. 친일파 청산 그런 거 하지 않을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급격하게 어머나 새로운 어떤 그 줄을 잡은 거죠. 새로운 줄을 잡았다 미국한테 달라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친미로 돌아서는 겁니다. 친미. 당시에 이제 그 친미로 돌아섰었던 자 우익 세력들 걔네들이 뭘 만들었냐면 한국민주당 이걸 줄여서 한민당이라고 하는데 이 한민당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성수라든지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김성수라든지 송진우 이런 인물이 시험에 직접 나오진 않아요. 한국사에서 써먹으시면 돼요. 그러면 김성수와 송진우 얘네들이 대표적인 친일파였었는데 그들이 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민주당 한민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달라붙어서 자신들의 살 길을 또 찾고 있는 거죠. 아무튼요. 자, 요게 한반도 남쪽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38도선을 경계로 돌았잖아요. 이 38도선을 경계로 돌았을 때 북쪽에는 소련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됐죠? 소련군. 얘네들은요.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라 간접 통치합니다. 간접 통치하면서 누구의 행위를 인정해 주냐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북조선 자 임시인민위원회 이들의 활동을 인정해 주거든요.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로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이 활동을 하면서 직접 통치할 거예요. 소련은 이들에 대해서 자 나름대로 통치권을 맡긴 겁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이 무슨 파 청산을 해버리냐면 친일파 청산을 해버려요. 친일파 청산. 자, 그 다음에 무슨 개혁도 하냐면 토지 개혁도 단행을 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이 토지 개혁. 그랬을 때 토지 개혁은 자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분배했다. 자, 우리요 중국 같은 경우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농민들한테 토지 개혁을 했죠. 그때 물론 나중에 집단 농장으로 바꿀 건데 아무튼 토지 개혁을 할 때 그때 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과 일본은 농지 개혁이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농사 짓는 땅, 농경지만 개혁한 거고 한국과 일본은 유상으로 몰수해서 매입을 해서 유상으로 판매하는 이런 형태였다면 북한과 중국 같은 경우는 자 무상 요거 요거 하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나름대로 한반도 남쪽과 북쪽에 소련과 자 미군 들어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여기는 지울게요. 자, 여기를 지울 거고 미국과 소련이요. 회의를 엽니다. 누구와 함께? 영국과 함께 모스크바에 모여서 회의를 열 건데 자, 이 회의가 뭐냐면 모스크바 삼상회의입니다. 자, 가볼까요? 모스크바에 모여서 모스크바에 자 외무부 장관들이 모였다. 자, 삼상회의가 열렸는데 언제냐면 1945년 자 12월 달입니다. 그럼 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걸 통해서 한반도에 자 정부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합의를 하게 되는데 요 조선 한국이라 해도 되고 조선이라 해도 됩니다. 조선에 임시 자 민주주의 정부를 자 수립해 주자. 와, 이게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 주자. 두 번째, 이러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미국과 소련의 미소 공동위원회를 자 개최하자.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라고 합의했고 모든 자 한반도에 있었던 정당과 자 모든 단체들을 이 회의에 함께 참여시키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제자가 이제 모두 제자입니다. 모든 정당과 모든 단체. 그럼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최고 5년간
최고 5년간 신탁 통치하자. 오케이. 자, 떠올려 보십시오. 이 미국이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이제 마무리되는, 즉 일본이 패망하는 자, 요 시점에서 아시아의 질서를 어떻게 개편할까라는 걸 이제 구상을 했는데 그 미국의 아이디어가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국민당 중심의 정부를 만들자. 기억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민주개혁을 하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신탁 통치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제안한 거냐면 자, 미국이 제안한 거예요. 미국의 아이디어입니다. 미국의 아이디어. 자, 그러면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내용의 요 세 가지가 핵심인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자,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몇 번의 회의가 열려 있냐면 2번의 회의가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2번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려서 1번에 자, 임시민주주의 정부가 수립이 되면 3번에 최고 5년간 신탁 통치. 이렇게 이제 단계가 절차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우리는 이 신탁이란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입니까? 일본에게 오랜 기간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아니 신탁? 그럼 너희들이 우리를 또 통치하겠다는 거야? 이건 제2의 식민지다. 당연히 우리 민족 감정상 신탁 통치를 자, 반대할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신탁 통치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반대할 건데 당시에요. 이 동아일보라는 신문이 있었는데 이 동아일보가 오보를 때립니다. 자, 잘못된 신문 기사를 때리는데 의도적이에요. 상당히. 무슨 말이냐? 이 동아일보의 당시에 자, 사장이었었던 게 김성수인데 김성수가 여러분들 좀 아까 제가 잠깐 우리 시험에 직접 나오진 않지만 한국사에서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한국민주당을 만들었었던 기억나시죠? 그 한민당을 만들었었던 게 김성수인데 김성수의 입장에서는 누가? 미군이라는 게 새로운 동아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패망을 했고 일본이 다 도망 나갔을 때 미군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떨지 마. 하던 일 그대로 해. 그리고 니들 재산은 니들 거잖아. 라고 그들을 존중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김성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누구의 영향력이 큰 미국의 영향력이 큰 정부가 만들어져야만 자신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소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간접 통치하면서 그들한테 야, 뭐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친일파 청산이나 이런 것들을 허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김성수 입장에서는 자, 미국의 영향력이 큰 나라가 한반도에 만들어져야만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자, 길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버를 때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뭐라고 오버를 때린 거예요? 자, 이거를 소련이 제안했다. 아니, 신탁 통치는 좌익이 됐던 자, 우익이 됐던 여러분들 신탁 통치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대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탁이란 말입니다. 신탁 통치 안 된다. 제2의 식민지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반탁. 그럼 반탁은 결국 어떤 구호가 되냐면 반탁, 이거는 반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제안했다라고 오보를 때렸거든요. 실제 그런데 이걸 제안한 거는 누구예요? 미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제안한 건 미국인데 소련이 제안했다라고 자, 가짜 신문 기사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탁은 반소가 돼버렸고 소련 띠떼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입장에서는요. 이미 소문이 쫙 퍼져 있는 신문 기사 이미 났고 전국의 여론이 쫙 확산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이걸 다시 뒤집으려면 엄청나게 계속 신문 기사를 때려야 돼요. 우리가 아니거든. 자, 이거를 이제 신문 기사를 내야 되는데 너무 궁색한 거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 소련이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돼요? 의문의 일패?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뭐라 하냐면 야, 좌익들아 일로 와봐. 자, 이 좌익 세력들한테 즉 사회주의 세력에 자, 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야기는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 1조, 2조, 3조 한번 쭉 읽어봐봐. 자, 1조, 2조, 3조 읽어봐봐.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1조야, 2조야, 3조야? 3조야? 아니야. 신탁 통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의 정부를 만들어주겠다. 니네들의 정부를 만들어. 이게 제일 핵심인 거야. 그리고 각각의 어떤 회의의 합의문은 제일 중요한 거 순서대로 배치한단 말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너희들의 정부를 지금 만들어주겠다는 거니까? 그럼 이건 뭔데요? 자, 생각해봐. 최고 5년간이잖아. 그럼 최고 5년간이니까 너희들이 능력만 된다라면 이거는 단 하루 만에도 끝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신탁에 목숨을 걸지 말고 일단 너희들의 정부가 수립될 수 있다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란 말이야. 그랬더니 좌익들이 끄떡 이제 수긍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좌익들 같은 경우는 자, 뭐로 돌아서게 되냐면 찬탁으로 자, 이렇게 돌아서게 돼요. 그럼 한반도 남쪽에 북쪽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북쪽은 이미 자, 소련이 와서 뭐라고요? 너희들이 직접 통치 아니야. 그 나름대로 자치를 해라. 라고 이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활동 인정했는데 그걸 장악한 게 다 좌익들이거든요. 좌익들이니까 그들은 이미 다 돌아섰겠죠. 자, 남쪽이 문제가 된 거예요. 남쪽에 반탁과 찬탁으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립 와중에 뭐가 열리게 된 거냐면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려요. 미소 공동위원회가 2번 열리게 되는데 다시 자, 미소 공동
위원회가 2번에 걸쳐서 열립니다. 자, 그러면 이 미소 공동위원회는 자, 1차, 2차 모두 다 결렬되는데 결렬된 이유는요. 참여 주체.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정당과 모든 단체를 다 참여시키자 이랬잖아요. 그런데 미스 공동회의가 딱 막상 열렸었을 때 소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있는 찬탁 세력만 참여시키자. 아니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신탁 통치를 할 건데 그 신탁 통치에 대해서 거부하는 아이들은 아예 이 회의에 들여보내지 말자. 배제시키자. 그럼 결국은 찬탁 세력만 참여시키자라는 소련의 주장은 좌익들만 참여시키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좌익 중심의 정부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이요. 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원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 모든 정당과 모든 단체. 아니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 정도는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생각을 지금 이야기한 건데 그렇다고 그래서 편가르기 하면 안 되지. 원래 써 있는 대로 모든 정당과 단체를 다 참여시키자. 이것만 가지고 2달 동안 싸워요. 자, 그러니까 참여 주체의 문제만 가지고 2달 동안 싸우다가 결렬. 나중에 2차 미소 공동회의가 또 열렸는데 거기에서도 이 문제만 가지고 싸우다가 또 결렬. 아무튼 1,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다 결렬이 됩니다. 결렬된 다음에 한반도의 이 문제를 한반도와 자 관련된 이 한반도 문제를 어디로 넘겨버리냐면 유엔으로 넘겨버립니다. 이 유엔에는요 국제연합은 사실은 미국이 이제 주도권을 쥐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어쨌든 그러면 국제연합의 자 유엔으로 한반도 문제를 떠넘긴 겁니다. 그러면 유엔으로 이렇게 한반도 문제가 넘어가는 순간 앞에 있었던 자 신탁 통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완전히 리셋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3상 회의가 수포로 돌아간 거죠. 자, 유엔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유엔에서 유엔 총회를 이제 열게 되는데 그럼 이 유엔 총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구 비례에 따른 자 총선거를 해라.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면 그 헌법에 기반을 두고 너희들이 알아서 정부 만들어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인구 비례가 이제 어떻게 돼 있었냐면 3천만이거든요. 3천만인데 한반도 남쪽에는 2천만이 있었고요. 여기에 자 1,000만이 있었답니다. 그럼 토탈 3천만. 3천만의 국회의원을 300명을 뽑을 거예요. 그럼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서 이들이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기반을 둔 정부를 너희들이 알아서 만들어라. 이게 이제 유엔 총회에서의 결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인구 구성에서 이쪽이 1,000만이고 이쪽이 2천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으면 이쪽에서 100명이 나오고 이쪽에서 200명이 나오는 거죠. 그럼 과반수 이상이 남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헌법은 당연히 남쪽에게 유리한 헌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누가? 북쪽에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느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자, 유엔 한국 자 임시위원단. 얘들은 얘들이 뭡니까? 선거의 실사를 파악하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어떻게 실시하지? 어디에서 할 거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려고 실무진을 자 보냈는데 이들의 입국을 자 거부해 버린 겁니다. 자 들어오지 마 라고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얘네들이 자 너희들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이들의 입국을 지금 거부한 겁니다. 그 남쪽만 들어갔네요. 자 남쪽만 들어갔고 얘네들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서 자 유엔 아시아 소총회를 다시 여는데 총회가 아니라 이제 소총회, 아시아 문제를 위한 소총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북쪽 있는 애들이 들어오지 말래. 아 그래? 그럼 어떡하지? 뭐 까짓 거? 이렇게 결정하자. 자 선거가 가능한 자 지역만 실시하자. 그럼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 실시하자. 자 어디만의 선거가 결정돼 버린 겁니까? 남한만의 선거가 결정돼 버린 겁니다. 아 그래서 안 되겠다. 남한만의 선거. 그럼 우리 한반도 허리가 끊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걸 막기 위해서 김규식 이런 분들이 북쪽에 올라가요. 그래서 남북 협상을 하는데 당시 이제 그 북쪽에 정치 지도자였었던 김일성이라든지 김두봉 이런 양반들을 만나서 자 사김회담. 그러니까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라는 걸 열어요.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는 어쨌든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고 합의합니다. 합의하는데 문제는 그런 남북 협상에 대해서 자 결국 어떻게 돼요? 수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엔 소총회에서 결정된 남한만의 선거 이것이 시행이 될 건데 5월 10날 50 총선거가 이렇게 실시가 될 겁니다. 자 1948년 자 5월 10날 50 총선거 이 50 총선거를 통해서요 무슨 국회의원들이 재헌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는데 200명을 뽑으려고 합니다. 200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왜 남쪽만에 선거를 했으니까? 베트남 기억나시나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1954년도 제네바 협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있는 이 2년 이내에 총선거 해라 라고 했었을 때 남쪽 아이들이 거부하고 남쪽만의 단독 선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북쪽이 거부했고 자 남한만의 선거가 시행이 됩니다. 어쨌든 자 그 정도 차이점 확인해 보시고요. 이 제헌국회의원들이 200명이 뽑혔는데 실제 당선된 건 198명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4.3 사건이란 것 때문에 선거가 치러지지 못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 자 198명. 아무튼 이들이 헌법을 제정할 겁니다. 그러면 헌법을 이렇게 제정했을 때 이게 제헌절 7월 17일인가요? 예, 그러면 뭐 중심제로 갈 거냐면 대통령 중심제로 갈 거고요. 대통령은 자 임기가 4년이고요. 당선이 된다면 2번까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간접선거로 뽑아요. 간선제. 그럼 이 간선제는 누구들이 뽑아주냐면 국회의원들이 뽑아주는 자 그런 간선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시에 동대문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제헌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고 국회의원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와요. 누가? 이승만이. 그 이승만이 당선이 되면서 뭐가 수립되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자 수립이 됩니다.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계승한 자 그러한 자 대한민국 정부가 자 이렇게 수립이 됐어요. 자 이게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1948년 자 8월 15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부를 만들자마자 한 달 뒤에 자 북쪽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게 이제 북한의 정식 국호가 되죠. 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1948년 자 9월 9일입니다. 됐죠? 9월 9일. 이랬을 때 유엔에서는 누구를 합법정부로 인정했냐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자 여기를 합법정부로 인정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자 정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하고 똑같죠. 중국 같은 경우도 어땠죠? 중국 같은 경우도 국共내전 이후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정부로 인정받지 못하죠. 타이완 정부, 대만 정부가 자 전국 정부로 인정받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정부. 나중에요. 이 북한이요. 유엔에 가입한 거. 자, 중국이 유엔에 가입한 거는 1971년이거든요. 그럼 1971년에 유엔에 가입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게 된 거는 남북한 동시에 유엔에 자 가입이 된 시점이 언제냐면 1991년도입니다. 자, 이 연도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라고. 자, 한국사에서는 누구 정부 때의 모습이냐면 노태우 정부 때의 모습입니다. 노태우.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북한이요. 유엔에 이렇게 가입되면서 하나의 정부로서 국가로서의 실체를 이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정부 수립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곧바로 자 무슨 전쟁이 벌어지냐면 6.25 전쟁이 자 벌어지는데 자 요 내용을 따로 정리를 해볼게요. 6.25 전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베트남 전쟁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자 비교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자 잠시 말씀드릴 건데 단락을 떼버릴게요. 자 6.25 전쟁 연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6.25 전쟁은 1950년 자 6월 25일입니다. 그랬을 때 배경 중에 당시에 이승만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씁니다. 그러면 38도선으로 이렇게 쪼개진 상태에서 이 남한 정부에서는 뭘 주장했냐면 멸공통일.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박멸시키고 완전한 통일을 해야 된다. 멸공통일을 외칩니다. 올라가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북한 쪽에서는 자, 뭘 주장했냐면 민주기지론. 다른 말로 혁명기지론이라고도 하는데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을 해서 사회주의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을 전진기지로 삼아서 남쪽을 해방시키자. 그러니까 남쪽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들도 내려가자.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민주기지론인데 남한에서의 어떤 그 멸공통일, 그 다음 북쪽에서의 자, 민주기지론 이 두 가지, 둘 다 강경책. 그럼 강경책으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고 여러분들이 자 기억할 거는 미국의 국무장관이었었던 애치슨이가 애치슨 선언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 애치슨 선언이 1950년 1월 달입니다. 그러면 1950년 1월에 애치슨 선언을 발표했었을 때 미국의 극동방위선, 자 여기 일본이라 한다면은요, 미국이란 나라가 태평양 건너에 자 최대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지리에 자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자 이렇게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냐면 이 안류산 열도에서부터 쭉 라인을 잡아서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설정을 했는데 이게 애치슨이 발표했기 때문에 애치슨 선언, 애치슨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쌤이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노란색의 요 라인 여기까지만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를요,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자신들의 어떤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자 이런 최대 범위에서 한반도를 지금 뭐 시킨 거예요? 배제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애치슨 선언. 그럼 애치슨 선언 내용은 미국이 이쪽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땡큐인 거죠. 그래? 네가 개입하지 않을 거야? 그럼 내가 내려가야지. 그래서 여기 있는 자 당시에 북한은 중국의 어떤 군사적 지원 약속을 받았고요. 또 소련의 자 무기나 이런 거 탱크라든지 신형 무기들을 자 계속 도입을 했고요. 미국이 또 때마침 자 애치슨 선언을 발표해 버렸고요. 그래서 이 애치슨 선언 같은 경우는요. 침략 유도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의도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침략 유도를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무튼요. 자 이게 자 전체적으로 6.25 전쟁 전의 상황이라 할 수 있겠고 전쟁이 이제 발발이 됐는데 전개 과정을 보면 자 북한의 자 기습 남침이 자 이루어집니다. 언제입니까? 6월 25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기습 남침이 이루어졌고 서울을 3일 만에 뺏깁니다. 자 서울이 뭐 됐다고요? 함락됩니다. 자 서울이 함락되는데 이때 무슨 군이 이제 투입이 돼버리냐면 유엔군이 자 투입돼요. 유엔군이 투입됐다. 파견되었다. 이럴까요? 유엔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국공내전에서요. 1946년에서 1949년까지가 국공내전인데 이 국공내전에서 자 공산당이 승리했고 여기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자 여기 뭐였었죠? 중화민국, 타이완 정부죠. 그럼 얘들이 자 이렇게 각각의 내전이 끝난 이후에 분단이 돼버렸는데 유엔에서 누구를 공식 정부로 인정했습니까? 유엔에서 얘를 합법 정부로 인정했고 얘는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소련이요. 자 삐진 겁니다. 소련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미국 너무한 거 아니야? 왜냐면 유엔에서 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미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소련 같은 경우는 자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 큰 땅덩어리에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 얘네들을 합법 정부로 인정해야지. 아니 여기 뭐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자 이거 안 돼. 얘네를 합법 정부로 인정해 주라니까. 그랬더니 유엔에서 미국이 그래서 안 돼. 난 그런 거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끝까지 자 이 타이완 정부를 지지한단 말이야. 누가? 미국이. 그래서 소련이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 문을 쾅 닫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맨날 혼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엄마 간섭하지 마 하고 이제 문 쾅 닫고 나가는 거죠. 나 밥 안 먹어 시작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중화인민공화국 얘네를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나 앞으로 유엔 총회 자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시작 문 꽝 닫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49년이잖아요. 50년도에 1950년도 6월 25일에 전쟁이 지금 빵 터졌는데 이 전쟁이 터졌었을 때 미군이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 아까 뭐랬어요?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애치슨 선언이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개별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 라고 했지만 유엔군을 투입할 수 있었던. 야, 그래서 얘들이 무슨 군 투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엔군을 지금 투입하려는 거예요. 그럼 유엔군을 이렇게 파견하려고 하는데 이 유엔군 같은 경우는요. 유엔 총회 안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있는데 그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있어요. 그 5개 나라가 만장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만장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 상임이사국 안에 누가 있냐면 바로 소련이 있었던 겁니다. 소련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소련이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나 반대세 라고 반대표를 던지면 유엔군이 투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소련이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유엔 총회가 딱 열렸었을 때 좀 아까 문 꽝 닫고 나갔잖아. 큰 소리 빵 치고 지금 문 닫고 나갔는데 다시 문 열고 나와가지고 저기 밥 좀 주면 안 돼요? 이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그죠? 쉽게 얘기하면은 소련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쪽에 있는 중국을 계속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을 도와줄 것이냐. 자, 이게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됐다. 내가 한번 자 체면은 유지해야지. 큰 소리 빵 쳤는데 문 닫고 빵 나가자마자 다음날 또 나와가지고 자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 먹고 있으면 초라해 보이니까 나 안 갈란다 씨. 결국 이제 이 소련이 여기에 불참한 거예요. 소련이 불참했기 때문에 유엔군 파견이 자 결정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요. 그래서 소련은 안보리 회의에 자 불참을 하게 됐고 유엔군 파견이 결정되는데 자 유엔군은 언제 들어오냐면 7월 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9월 달에 한 거는 인천 상륙작전이고 9월 달에 들어온 게 아니라 7월 초에 그러니까 전쟁 발발하자마자 곧바로 유엔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유엔군이 파견되었어요.
하지만 초반에 우린 계속 밀립니다. 자, 7월에 유엔군이 파견되었고 계속 밀려서 얘들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북한 인민군이 낙동강까지 이제 밀고 내려와요. 그러면은 우리 정부는 정부는 서울을 자 이미 뺏겼고 피난을 떠났는데 북한 인민군의 최대 남침 어디까지 가냐면 낙동강까지. 그래서 우리 정부는 당시에 이제 임시 수도가 부산에 있었던 겁니다. 자, 낙동강까지 자 후퇴했다까지 자 뭐했다 후퇴를 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할게요. 이때 인천 상륙작전이 이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천 상륙작전은 9월 달인데 인천 상륙작전이 자 9월 달에 성공하게 됐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요? 서울을 자 수복한 거죠. 서울을 되찾은 겁니다. 그럼 서울을 수복했고 당시에 국군과 유엔군이 어디 하느냐? 북진을 합니다. 자, 북진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저 위에 압록강까지 진격을 해요. 그래서 압록강까지 진격을 해서 자, 이제 북한의 인민군들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바로 직전까지 갔는데 10월 25일에 누가 개입해버리냐면 중국군이 개입해버려요. 자, 중화인민공화국 군대, 그래서 중공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우린 중국군이라고 할게요. 자, 중국의 개입. 중국에 대규모의 병력이 들어옵니다. 자, 중국 하면 여러분들 인구, 와, 당시에 인해 전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병사들을 하나의 총알바지로 쓰면서 계속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을 쏴대도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인해 전술로 인해서 자, 뭐 하게 되냐면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 우리가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하는데 당시 이제 흥남철수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서울을 뺏겨요. 자, 서울을 뺏기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그럼 일사후퇴는 1월 4일 아니겠습니까? 연도가 바뀌었네요. 그죠? 51년도.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중국군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경기도 오산, 평택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오산이라든지 자, 오산까지 자, 진출했다 이렇게요. 중국군이. 그럼 오산까지 이렇게 진출했는데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이제 재정비를 해서 이들을 다시 밀어냅니다. 다시 밀어내서 어디 부근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냐면 38선 부근에서 자,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자, 누가 제안했냐면 소련의 제안으로 휴전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이 휴전회담이 이제 51년 7월 달부터거든요. 51년 7월 달부터 자, 휴전회담이 정리가 됐고 휴전회담 결과 2년 뒤에 자, 정전협정, 휴전협정. 자, 같은 말입니다. 자, 휴전협정이라는 게 자, 뭐 되었다? 체결이 되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1953년 7월 27일이죠. 그럼 전쟁은요, 만으로 딱 몇 년간? 예, 3년간 자, 전개가 될 건데 1950년 6월 25일에서 1953년 7월 27일까지 만으로 3년간 전개가 될 겁니다. 교재는요, 어디에 있냐면 교재는 200쪽에 있습니다. 자, 200쪽에 가게 되면 지도가 있거든요. 자, 페이지 200페이지에 가게 되면 지도가 있는데 여기서 전개 과정을 지도에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38도선과 휴전선은 다른 말입니다. 자, 그러면 38도선은 그냥 위도로 쪼갠 거예요. 위도로. 그랬을 때 38도선으로 일단 분단이 돼 있었죠. 이렇게 분단이 돼 있었다. 이걸 우리가 1번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 다음에 북한이 기습 남침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을 뺏기고 쭉쭉 밀립니다. 밀려서 어디까지? 낙동강으로까지 후퇴를 했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2번이라고 했었을 때 이 2번은 뭡니까? 북한 인민군의 최대 남침선이죠. 자, 인민군의 최대 남침선. 자, 근데 우리가 9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에 어쨌든 성공을 하죠. 그럼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했고 서울을 탈환한 다음에 북으로 올라가서 북진을 했을 때 어디까지 갑니까? 저 위에 압록강까지 올라간다. 그럼 압록강, 여기가 압록강이니까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고 표현합시다. 여기가 3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이 압록강까지 진격을 한 이 상태에서 중국군이 10월 25일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군이 투입되어서 우리가 결국 어떻게 돼요? 밀리기 시작합니다. 밀리기 시작했고 자, 다시 서울을 뺏긴 게 1월 4일 일사후퇴. 그러면은 중국군이 어디까지? 경기도 오산과 평택까지 내려왔다. 요게 4번이라고 합시다.
이건 4번은 누구의 최대 남침선입니까? 중국군의 최대 남침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 대한 재반격을 합니다. 재반격을 해서 38도선 부근에서 자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5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동글뱅이 1번에서 자 동글뱅이 5번으로까지 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은 사실은 딱 1년간입니다. 왜냐면 여기에 자 1년간 이렇게 전개가 됐고 51년 자 1951년 7월 요때부터 7월달 요때부터 무슨 회담이 이제 시작되냐면 휴전회담이 2년간 자 시작이 되고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 5번 라인에서 우리는 계속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와 동시에 자 휴전회담도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했었던 장면은 딱 만으로 몇 년간의 모습이고 만으로 1년간의 모습인 겁니다. 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발발이 됐고 51년 7월부터 휴전회담이 이제 본격 시작되니까 누구의 제안이었었죠? 소련의 제안으로 휴전회담이 시작되니까 2년 동안에는 자 이 5번 라인에서만 힘겨루기 하고 있다. 자 이때 이 지도를 시험에서 그대로 물어보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옵니다. 동글뱅이 2번과 동글뱅이 자 3번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동글뱅이 2번은 자 뭐라고 했죠? 아까 제가 인민군의 최대 남침선. 동글뱅이 3번은 뭡니까?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올라가서 북을 자 압박했을 때 압록강까지 진격한 이 모습이죠. 그럼 2번과 3번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렇지. 바로 인천 상륙작전. 이런 게 이제 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6.25 전쟁 과정은 이렇게 동글뱅이 1번에서 5번까지의 자 위치, 이 변화까지 함께 이해를 좀 해 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 베트남 전쟁과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베트남 전쟁에서는 유엔군이 투입이 안 됩니다. 그죠? 베트남 전쟁에서는 개별 국가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6.25 전쟁에서는 유엔군이 투입됐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휴전회담이라는 게 자 2년간 진행이 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휴전회담이 필요 없죠. 왜냐면은 북부가 마지막에 75년도에 남부의 수도를 자 사이공을 점령을 하면서 전쟁이 일단락됐고 완전하게 이제 베트남이 공산화가 됐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에서는 휴전회담이 따로 없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결과의 값을 이야기한다면 결과의 값에서 뭐 이산 가족이 자 발생이 됐고 남북 분단이 더욱더 고착화되었다. 이런 것들은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의 값에서 요게 체결됩니다. 뭐가 체결되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됩니다. 자, 정전협정, 휴전협정은 체결됐어요. 언제죠? 7월 달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체결되는데 1953년 자 10월입니다. 그럼 1953년 10월 요거에 근거를 두고 지금까지 자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자 주둔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6.25 전쟁의 결과값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타나는 모습이고 에치슨 선언은 무슨 전쟁의 6.25 전쟁의 하나의 배경이 됐다는 거. 자, 이 정도 확인하십시오. 그다음에 이 결과값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일본이거든요. 자, 일본인데 미군은요. 여기는 6.25 전쟁이 자 전개되고 있었을 때 미국의 생각은 뭐였었냐면 한반도에 대해서는 신탁통치, 일본에 대해서는 무슨 개혁? 민주개혁. 이런 걸 하려고 했었거든요. 자, 민주개혁을 단행했는데 그래서 당시에 뭐 도쿄 전범재판이라든지 아니면 평화헌법이라든지 이런 걸 제정을 하고 나름의 민주개혁을 합니다. 민주개혁을 하는데 한반도에서 띡 6.25 전쟁이 지금 터진 거예요. 전쟁이 딱 터지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야, 일본의 민주개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한반도의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한이 이기든 북한이 이기든 어쨌든 전쟁은 진행 중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남쪽이 져서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가 돼버린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태평양 건너에 여기 있는 일본 요거 하나 남는 거거든요. 요거 하나. 만약에 남한이 공산화가 돼버렸다고 치면 그러면은 야 소련이 있죠. 자 중국이 있죠. 자 여기 공산화 돼버렸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들의 압박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미리 싹을 잘라야 되겠다. 뭔 말이냐면 일본 내에도 분명히 좌익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좌익 세력들, 즉 사회주의 세력들을 미리 처단을 하자. 그러니까 민주개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 결국은 일본에 대해서 뭐를 회복해 주냐면 주권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미 군정이 실시되다가 야 일본아 너 똑바로 해봐. 예전처럼 잘해봐. 자 사회주의 세력들 니들이 꼼꼼하게 단속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민주개혁을 중단하고 이들에게 뭘요? 주권을 회복시켜줘요. 그럼 이렇게 주권을 회복받은 시점이 언제냐면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주요. 이걸 통해서 이제 주권을 돌려받습니다. 주권을 돌려받았고 당시 이제 유엔군이 지금 투입됐었을 때 유엔군의 핵심은 어쨌든 16개 나라인데 그 유엔군의 16개 나라 중에 핵심은 미국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자 전쟁이나 이 관련된 각종 물자들을 공급할 때 어디에서 이걸 공급을 받았냐면 일본에서 공급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요. 주권 회복과 더불어 자 일본은 조선 특수라는 걸 누리게 돼요. 자, 이 표현이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조선 특수는 일본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특수가 생긴 겁니다. 특수는 특별한 수익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특별한 수익. 그러니까 유엔군의 어떤 전쟁 물자들을 공급하는 공급 기지 역할을 하면서 이 조선 특수를 통해서 일본의 경제가 2차 대전 패망 이전 상태로 빠르게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이게 6.25 전쟁과 관련된 일본에게 끼친 영향이다라는 거 영향 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한반도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교재는 197쪽. 자, 197쪽에 뭐가 있습니까?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다음에 자, 동글뱅 2번에 조선 독립동맹. 자, 동글뱅 3번에 조선 건국동맹. 각각의 그들이 군사 기반이 있었어요. 건국동맹은 물론 군사 기반이 없었고요. 군사 기반 하나씩만 밑찍으십시오. 자, 넘어갑니다. 뒷장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건국준비위원회, 즉 여기에 있는 일본이 패망하자마자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위가 만들어졌고요. 인공을 선포했고요. 그 다음에 소련은 북쪽에서 자, 밑줄 끌까요? 토지개혁과 친일파 청산, 남녀평등법,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정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줬죠. 즉 무슨 말이냐? 간접 통치했죠. 아무튼요, 그때 남녀평등법 밑줄 그는데 이 남녀평등법은 사회주의 국가인 자 중국과 북한에 있는 자 그런 법인데 남녀평등법은 여성들의 노동력도 자 어떻게 돼요? 남성들과 대등하게 동원하기 위해서 남녀는 모두 평등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남녀평등법 자 여기에 북한과 중국에만 있다라는 거. 밑에 내려가게 되면요, 자 남한의 미 군정에서는 기업번 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 통치했네요. 모스크바 3상회의 그 이후에 자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됐고. 오른쪽 넘어가게 되면은 자 유엔으로 한반도 문제가 넘어갔죠. 유엔 총회 그리고 유엔 소총회 예, 대한민국 정부가 자, 남한만의 선거를 통해서 수립이 된대요. 자 전쟁이 수립됐고 밑에 임시정 그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6.25 전쟁에서는 이승만 정부의 멸공통일 하나 미치고시고요. 자 북쪽에서는 민주기지론 이게 이제 강경책이다. 미국에서는요, 뭘 밑줄긋이냐면은 여기에 있는 에치슨 밑줄긋이고요. 그 다음에 잘 가만히 보면은요, 미국에서 한미 상호 자 방위 원조 협정이라는 거 보이나요?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 자, 한미 상호 방위 자 원조 협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거는 너무 지엽적이에요. 이거 너무 지엽적인데 한미 상호 원조 자 방위 원조 협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6.25 전쟁 전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정부가 수립된 게 1948년이잖아요. 그럼 48년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됐을 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정을 했잖아요. 그럼 미군대가 들어와 있었던 건데 얘들이 우리 정부가 수립되는 순간 이제 철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들이 철수합니다. 얘들이 철수를 하면서 한반도 남쪽에다가 군사 자문단 그러니까 미군정에서 통치했었던 그 일부의 자문단 그들이 잔류하게 돼요. 그 잔류했었을 때 체결된 조약이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이라는 게 있었고 이거는 6.25 전쟁 전이에요. 6.25 전쟁과 관련 없어요. 근데 나중에 6.25 전쟁 끝나고 나서 6.25 전쟁이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석 달 뒤에 10월 달에 53년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체결됐고 요거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까지 미군이 주도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요 시험 문제에서 함정으로 섞은 적이 있었어요. 이건 미친 겁니다. 알겠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설에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참고로 밑줄만 그어 놓으시고 얘는 자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을 것이다. 됐죠?
수능에서는 절대 출제되지 않을 것이니까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고 참고만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를. 자, 근데 전개 과정은요. 전개 과정은 별표하시고 전개 과정은 뒷장에 있는 지도 있잖아요. 그 지도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의 이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결과의 값을 가볼게요. 결과의 값을 가게 되면은 자, 한국, 자, 일본, 중국, 타이완. 자, 그중에 일본에 별표하시면 됩니다. 일본. 일본은 결국은 주권을 회복받게 되었다더라. 예, 그거 자 별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이제 베트남 전쟁은 앞에서 제가 이미 살펴봐 드렸습니다. 쭉 넘어가시게 되면은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자 이제 나오는데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페이지 자 204쪽 자 이쪽을 우리가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